간판 거래소 법원 도입이 필요하다며 청와대를 설득한 정황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싱가포르 시각으로 12일 오전 9시, 우리 시각으로는 오전 10시에 시작됩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어제 샹그릴라 호텔 주변에 이어 오늘은 센토사 섬을 특별 행사구역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에 나선 김문수 자유한국당 후보와 안철수 바른미래당 후보가 단일화 문제를 두고 한 차례 만났지만 서로 자신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며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의원 쌈짓돈으로 불리는 국회 특수활동비의 내역을 지난달 대법원이 공개하라고 판결해 KBS가 정보 공개를 청구했지만 국회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국회 특활비는 한 해 7, 80억 원에 이릅니다. 갑질 의혹 수사를 받는 이명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이 씨는 분노조절장애 진단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많게는 억대의 합의금을 건넨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밤 KBS 9시 뉴스입니다. 북미 정상회담 날짜에 이어서 개최 시간까지 확정됐습니다. 북미 두 정상은 싱가포르 현지 시각으로 오는 12일 오전 9시, 우리 시각으로는 오전 10시에 첫 만남을 갖습니다. 워싱턴을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박유한 특파원, 백악관에서 회담 시간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군요. 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 내용 먼저 들어보시죠. The schedule for tentatively for that first meeting will be on June 12th at 9 a.m. Singapore time and take place June 11th, 9 p.m. East Coast time. 미국 동부 시간 밤 9시에 두 정상이 첫 대면을 하는 건데요. 밤 9시는 TV 시청률이 아주 높은 황금 시간대입니다. 시간을 이렇게 정한 데에는 미국인들의 관심을 극대화하려는 정치적인 의도도 엿보입니다. 네, 회담 준비 상황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언급이 있었죠. 전해주시죠. 네, 샌더스 대변인은 이 판문점에서의 의제 협상이 계속됐고 의전을 논의하는 싱가포르 협상은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논의가 매우 긍정적이었고 의미 있는 진전이 이루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브리핑을 매일 받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이 얘기는 특히 비핵화 방식을 비롯해서 핵심 의제를 논의한 판문점 실무협상에서 간극이 꽤 좁혀졌다는 얘기로도 풀이됩니다. 네, 오늘 발표를 보면은 샌더스 대변인이 첫 회담이라는 표현을 썼던데요. 추가 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뜻이겠네요. 네, 이 추가 회담을 공식화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방금 전에 트위터를 통해서 싱가포르 회담이 뭔가 큰 일의 시작이기를 기대한다고 밝혀서 추가 회담을 거듭 예고했습니다. 벌써 미국의 언론들은 첫 회담에선 기본 틀에만 합의하고 세부 사항은 다음 회담에서 다룰 거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USA 투데이는 이번에는 만나고 거래는 나중에 할 거라고 관측하면서 첫 회담에선 이 북핵 관련 포괄적 합의를 이행하겠다고 약속하는 성명을 내는 게 최선일 거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내 전문가들도 대체로 시간이 필요하다는 현실을 인정한 접근이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미국 내에서 이번 회담 결과에 대해서 벌써부터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요. 네, 이 야당인 미국 민주당이 합의를 위한 합의, 나쁜 합의는 안 된다는 우려를 담은 편지를 트럼프 대통령한테 보냈는데요.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폐기와 검증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대북 제재를 해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따져보면요, 대북 제재를 풀려면은 이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독자적으로는 할 수가 없고요. 백악관도 이런 우려를 의식해서 비핵화 없이 제재 해제는 없다는 입장을 오늘 거듭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정상회담 개최지인 싱가포르에서도 지금 회담 준비 작업이 한창입니다. 현지 연결해서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김명주 기자, 특별 행사구역이 또 지정이 됐다던데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네, 제 뒤로 멀리 불빛이 보이죠. 싱가포르 센토사 섬인데요. 미국 측 대표단이 머물던 카펠라 호텔이 있는 곳이죠. 먼저 지도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싱가포르 내무부가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센토사 섬 전체를 특별 행사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센토사 섬과 본섬을 연결하는 다리 주변도 포함됐고요.
특히 카펠라 호텔 주변은 건물이 한층 강화되는 특별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이곳이 단순히 트럼프 대통령 숙소가 아니라 회담장으로 사용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회담 취재를 위해서 외신들도 많이 몰려들 텐데요. 미디어 센터는 어디로 결정이 됐습니까? 네, 싱가포르 F1 픽 빌딩에 대규모 미디어 센터가 들어섭니다. 해마다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F1 자동차 경주 대회 때 경기장으로 쓰는 곳인데요. 외신 기자 3천여 명이 이미 미디어 등록을 마쳤습니다. 막바지 공사 한창이었는데 오늘 삼엄한 보안 속에 내부 취재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Whenever they are ready, they will release. So please wait for MCI, Ministry of Communication Information for. Sorry, sir. 싱가포르 정부가 기념주화를 발행한다던데요. 동전이 나왔습니까? 네, 기념주화는 금은동 3가지 종류입니다. 싱가포르 조폐국이 발행하고 예약 판매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앞면에는 인공기와 성조기를 배경으로 북미 두 정상이 악수하는 장면이 있고요. 테두리에는 미국과 북한의 국호가 적혀 있습니다. 주화 뒷면의 비둘기는 세계 평화를 상징한다고 싱가포르 조폐국이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싱가포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렇게 북미 정상 간의 가히 세기의 단판이라 불릴 만한 이번 회담을 놓고서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양측이 아직은 적대 관계인데다가 회담 장소가 제3국이라는 점에서 의전이나 경호, 오찬 등 모든 일정이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회담 일정을 박경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집사라 불리는 김창선 부장, 그리고 트럼프의 복심 조헤이긴 부비서실장은 막바지 의전 협상을 위해 싱가포르에 머물고 있습니다. The advance team in Singapore is finalizing logistical preparations and will remain in place until the summit begins. 회담장에서 만날 두 정상에 대한 의전과 경호 문제도 세밀하게 조율 중입니다. 북측은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철통 경호와 보안 요청은 물론 190cm의 트럼프 대통령과 만날 때 키 차이를 고려해 눈높이 등 연출될 장면까지 세심하게 신경 쓰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 농구 선수 로드먼이 평양에 왔을 때도 북측은 올려보는 장면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두 정상은 오전 단독회담을 끝내고 별도 오찬을 가진 뒤 오후 확대 정상회담을 열고 큰 틀의 합의가 이뤄지면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측이 만족할 만한 합의를 할 경우 호텔 안에서 동반 산책을 하거나 만찬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3년 전 싱가포르에서 분단 66년 만에 처음으로 마주한 중국과 타이완 정상은 상징적으로 기자들 앞에서 81초간 악수 장면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북미 두 정상이 햄버거를 먹으며 대화하는 등 세기의 단판을 극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한 파격적인 행보를 보일지도 관심입니다. KBS 뉴스 박경호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인 한반도 비핵화와 체제 보장 문제를 놓고 북미 간에는 논의가 상당히 진전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종전선언뿐만이 아니라 상호 불가침 문제까지 논의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김기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미 간 판문점 논의가 상당히 진전됐다는 미국 측 반응은 곧 의제를 둘러싼 이견이 좁혀졌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북한이 핵탄두 반출 등 비핵화를 위한 우선 요구를 수용하는 대신 미국은 북한이 가진 안보 우려를 해소할 대안을 내놨을 거란 관측입니다. 여기에 구체적 이행 시간표까지 논의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핵 반출과 CVID까지 가는 타임라인은 미국의 스케줄대로 북한이 따라가는, 그래서 상당히 신속하게 CVID를 맞춰주는 그러한 쪽으로 북미 간의 합의점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대신 미국이 내놓을 북한 체제 보장의 핵심 방안으로는 종전선언에 이어 불가침 약속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북미 간의 종전선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불가침 문제가 묶여있는 것은 아니라며 본격적인 논의는 남북미 종전선언 이후에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상호 불가침은 선언이나 확약 아니면 조약 등 형식에 따라 논의 수준에 큰 편차가 있는 만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청와대는 다만 불가침 논의 역시 실무 차원 협의는 진행 중이라고 밝혀 남북미 간 기본적 의사교환은 이루어졌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싱가포르 정상회담 시간이 확정됨에 따라 청와대는 일단 결과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합류 가능성에 대해선 여전히 지켜보자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은 원산에 조성하고 있는 국제 관광지 개발을 홍보하며 대규모 걸기 대회를 열었습니다. 비핵화와 맞물려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 제재 조치가 풀리면 본격적으로 외국 자본을 유치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고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이 조성 중인 원산갈마 해양 관광지구 건설장. 군인들이 총 대신 삽을 든 채 투입됐습니다. 오늘은 단 5분 동안에 끝낼 결심들 앞이 떨쳐나가고 있는 우리 선수들입니다. 김정은 위원장 지시대로 내년 4월까지 북한식 해안 도시를 완공하자며 열린 걸기 대회에도 군인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보고자료는 아예 군서열 1위인 김수길 총정치국장이 나섰습니다. 김수길은 군인 건설자들이 조국 보이도 사회주의 건설도 다 맞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건설의 돌파구를 앞장서 열어 젖혀야 한다고 연설했습니다. 노동당 요직인 평양시 당위원장 출신으로 군을 장악한 김수길이 건설에서 군인의 역할을 강조한 건 북한군의 역할 변화가 감지되는 대목입니다. 당의 새 전략 노선에 맞춰 군의 노선도 경제 건설에 무게추를 두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원산 갈마지구는 올 초 공사에 들어갔으며 명사십리 해안가를 중심으로 리조트와 워터파크 등이 조성되고 일각에선 카지노도 들어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선경제무역지대에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카지노에서 막대한 외화 수입을 얻고 있기 때문에 원산관광 특구에도 카지노를 설립을 해서 거기서 외화를 좀 벌어들이자. 특히 원산은 동해권과 러시아, 일본을 잇는 환동의 물류벨트의 거점으로 꼽혀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에 따른 제재 해제를 염두에 두고 속도전에 나선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KBS 뉴스 고은입니다. 재판 거래 의혹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문건 중 일부가 공개됐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니 상고 법원 도입을 청와대에 설득하기 위해 진보 인사의 대법원 진출을 막기 위해서라는 논리를 편 정황도 있었습니다. 홍성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5년 8월 작성된 VIP 보고서입니다. 상고법원 도입이 좌초되면 진보 세력이 대법관 증원론을 내세워 최고법원 입성을 시도한다. 이걸 위험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VIP는 당시 박근혜 대통령, 즉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독대할 때 들고 들어간 문서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의 주장은 법원행정처가 만든 문서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특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대법원 진출을 노리고 있다고 진단합니다. 민변의 복심은 진보 인사의 대법관 진출이라며 의도를 간파해야 한다고도 합니다. 또 민변의 입장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변함없는 기조라고 평가하는 등 진영 논리로 상고법원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청와대와 인사권을 나눠 가지려 한 정황도 나옵니다. 상고법원이 만들어진다면 당연히 법관 선정은 대법원장의 권한이라면서도 청와대를 서운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고법원 법률을 만들 때 법관 선정 시 BH와의 실질적 협의를 의미하는 문구가 들어가야 한다고 제언합니다. 그러면서 사법부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왔다고 자평했습니다. KBS 뉴스 홍성입니다. 오늘 특별조사단이 공개한 문건에는 이른바 정치법원으로 전락한 사법부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박근혜 정부와 코드를 맞추기 위해 양승태 사법부가 무엇을 했는지 이어서 김유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5년 7월 작성된 법원행정처의 대외비 문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법부 불신을 우려하며 여러 대응 방안이 쏟아집니다. 신중한 보수로서 국정 철학이 유사하다. 당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통령의 지향점이 같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여권에 유리한 재판 결과를 청와대에 대한 우호적 접근 소재로 활용하자고 합니다. 구체적 사례로 리포트 전 미국 대사를 피습한 김기종 씨와 밀양 송전탑, 제주 해군기지 사건 판결 등이 등장합니다.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인 창조경제에도 적극 협력할 뜻을 내비칩니다. 뜬금없이 사법 한류로 창조경제를 뒷받침하겠다고 합니다.
사법부와 동떨어진 얘기가 나열돼 있습니다. 친박 실세들이 연루된 성완종 리스트 사건을 두고는 사법부 유불리 따지기에 바빴습니다.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권과의 거래 수단으로 이용한 듯한 흔적도 있습니다. 국회와 청와대의 우호 관계를 위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적정한 영장 발부를 꼽은 겁니다. 정치권 동향에도 촉각을 곤두세웠는데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어느 정치인에게 이른바 줄을 대야 하는지도 검토했습니다. 헌법상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도록 되어 있는 법관이 정치적인 고려를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재판에 대한 신뢰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것입니다. 법원행정처는 통합진보당 관련 판결 내용을 해당 재판부를 통해 미리 상세하게 파악하고 예상되는 정치권 반응까지도 살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이렇게 정치권 눈치 보기에 급급했던 양승태 사법부는 내부적으로는 법관들을 제어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진보적 성향의 법관 모임을 없애려 하고 감찰도 계획했습니다. 계속해서 강병수 기자입니다. 인사모는 문제 상황의 집약체이자 핵심, 상고법원 설치 등에서 반대 목소리를 내던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에 대한 평가입니다. 법원행정처는 진보적 성향의 인사모가 대법관 천거 등 전략적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인사모에 대한 해결책은 폐지. 구체적 방안 중 하나로 보수 성향 언론사에 비판적인 정보를 제공해 기사를 내는 방안까지 검토했습니다. 또 다른 문건에선 판사회의 핵심 법관들을 비민주적이라는 틀 안에 가둬야 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합니다. 판사들에 의해 사법행정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과정이 민주적이기 때문에 이에 반대하면 비민주적이라고 공격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법행정권에 반대하는 일선 판사들의 모임을 대법원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98개의 문건이 추가 공개되면서 법원 안팎의 사법개혁 요구는 더 거세졌습니다. 부산 고등법원과 울산 지방법원 등 전국 각급 법원에서 판사회의가 열려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발전위원회에 참석해 법원 안팎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분들의 그런 걱정 어린 그런 의견과 그리고 앞으로 계속 수렴할 의견들을 종합해서 합당한 결론을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법원 앞에선 변호사와 법학교수 등이 무기한으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다음은 지방선거 소식입니다. 선거를 일주일여 남짓 앞두고 야권에서는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와 바른미래당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한 차례 만났지만은 서로 양보할 뜻이 없다는 점을 확인만 한 채 헤어졌습니다. 최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3일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와 바른미래당 안철수 후보가 비밀리에 만났습니다. 이슈는 후보 단일화였습니다. 김 후보는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와 당대당 통합을 제안했고 안 후보는 김 후보의 결단을 요구해 이견만 확인했습니다. 일단 두 후보는 이제 늦었다, 서로 양보할 뜻이 없다며 단일화 논의에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여론조사상으로 적은 사람이 양보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안 후보는 지금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후보에게 시민들의 지지가 모여지면 다른 후보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양보를 하거나 아니면 결국은 유권자들이 표를 모아주시는 방식으로 될 거라고. 후보들의 표면적 언급과 달리 단일화 불씨는 여전하다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민주당 박원순 후보가 상당히 앞서가는 만큼 승부수는 단일화밖에 없다는 겁니다. 특히 단일화가 지방선거 이후 정계 개편이나 야권 통합의 물꼬가 되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양측은 실무진 차원에서 여론조사 등 단일화 방법을 포함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오는 7일부터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는 데다 8일엔 사전투표가 시작되는 만큼 하루나 이틀 안에 결론을 내야 합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50% 안팎의 지지율로 독주 중인 민주당 박원순 후보는 선거공학적 접근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KBS 뉴스 최영원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각 당들은 특히 20, 30대 젊은 유권자들 표심을 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단군 이래 최고의 스펙을 갖고 있으면서도 청년 실업 대란에 시달리고 있는 20, 30대 젊은 유권자들.
이들을 겨냥한 각 당의 맞춤형 공약을 황현택 기자가 비교해봤습니다. 지난해 청년 실업률은 9.9%, 2000년 이후 최악이었습니다. 질 좋은 일자리 이런 얘기 잘 안 하고요. 취업됐다 그럼 이렇게 박수치고. 운이 좋아 취업을 해도 이번엔 자고 나면 뛰는 집값이 걱정입니다. 민주당은 10대 공약 가운데 청년 행복을 첫머리에 올렸습니다. 중소기업이 청년을 추가 고용할 때 받는 장려금을 전 업종으로 확대하고 지원액도 늘리겠다는 게 대표 공약입니다. 경제 빈곤까지 극한으로 내몰리고 있는 청년들의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청년들이 공감할 생활미착청 공약을 담았다고 자평합니다. 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을 무이자로 전환하고 월 3만 원의 대중교통도 무제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청년 실업이 지금 사상 최악입니다. 내 아들 졸업해도 갈 데가 없어요. 바른미래당은 청년 채용 중소기업의 지원을 확대하고 저소득 청년에겐 월 10만 원의 주거안정자금을 주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민주평화당은 18에서 34세 청년들에게 5년간 연 1,000만 원씩 지원하는 청년 기본소득을, 정의당은 지방 공공기관의 청년 고용 할당제 확대와 시 도립대 무상등록금 실시 등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일부 공약은 소요예산 추계가 생략됐고 공약 수립 때 청년 참여가 빠진 점 등은 유권자가 꼼꼼히 따져봐야 할 대목입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대법원이 국민의 알 권리와 국회 활동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의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최종 판결한 지가 한 달이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국회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국회의원들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을 한사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최은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3일 KBS는 국회에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20대 국회의원들의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해달란 거였습니다. 그날은 대법원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고 판결을 내린 날이었습니다. 취재팀은 특수활동비의 4가지 세부 내역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4가지는 대법원이 공개하라고 판결을 내린 것인데 다른 건 기간만 달랐습니다. 대법원 판결 대상과 달리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특활비 내역이었습니다. 현 20대 국회 내역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국회 사무처는 한 달 만에 비공개 결정을 해신해왔습니다. 대법원 판결 뒤에도 공개를 안 하는 이유가 뭔지 국회 사무처에 물었습니다. 저번에 나왔던 그 소송은 다른 건이거든요. 대상 시기도 다르고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른 건으로. 대법 판결은 18대, 19대 국회에 대한 것이니 20대 정보는 못 주겠다는 겁니다. 최종 책임자인 국회 사무총장은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담당 부서에서 항상 별로 답변을 같은 것 같고 총장님이 사실 모든 현안을 다 축적을 있는 게 아니라서. 그렇다면 대법원이 공개하라고 한 18대와 19대 국회의 특활비는 공개했을까? 판결 한 달이 지났지만 아직도 비공개 상태입니다. 정보를 처리하는데 한 달 이상 혹은 2달 가까이 걸린다는 것은 산수를 해서라도 사실은 이해하기가 어렵죠. 국회 특활비는 한 해에 7, 80억 원. 전액 현금이고 어떻게 썼는지 공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동안 아들의 유학자금으로 쓴 의원, 아내에게 생활비로 줬다는 의원 등 쌈짓돈 논란이 계속돼 왔습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국회의 이 같은 행태는 의도적인 버티기라고밖에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국회가 왜 이렇게 특수활동비 내역을 감추려는 건지, 또 이렇게 버틸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건지 계속해서 박민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참여연대와 KBS는 시기만 다를 뿐 같은 정보를 청구했는데 국회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라며 비공개를 고수하고 있죠. 국회의장이 대법 판결을 수용해 특활비를 공개하겠다고 했지만 휴지 조각이 된 셈입니다. 이러는 이유, 뭘까요? 여러 배경이 있지만 특활비 세부 항목 중 예비금 때문으로 짐작됩니다. 사용 일시와 장소 등을 역추적하면 사적 유용 의혹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사례는 전에도 있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가 서울시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공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랬더니 서울시가 심판에서 진 것만 공개한 겁니다. 민사소송 끝에 법원은 센터 측에 위자료 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악의적 비공개는 위법성이 있다는 겁니다. 형사처벌은 어떨까요? 현행정보공개법은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결국 악의적으로 소송을 걸어보라는 식으로 나와도 담당자를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이 씨는 분노조절 장애 진단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일부 피해자들에게 억대 합의금을 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영장이 기각된 뒤 이명희 씨는 자정 무렵 귀가했습니다. 현재 심경이 어떠십니까? 죄송하고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법원은 일부 혐의에 법리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것도 증거인멸로 볼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본 건 상습 폭행 혐의입니다. 변호인단은 이 씨가 분노조절 장애를 앓고 있다는 진단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처벌이 아니라 치료가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검찰은 분노조절 장애라면 피해자가 계속 발생할 수 있다며 더 구속이 필요하다고 맞섰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씨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경찰은 또 영장에 적시한 폭행 등 범죄 사실 24건 외에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정식 진술을 거부한 증언 수십 건도 첨부해 상습 폭행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지만 이전에 그런 식의 행위가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돌아가는 패턴이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상습적인 발현으로 본다. 이게 나와요, 보통. 경찰이 진술을 확보한 피해자 11명 가운데 5명은 영장 심사 직전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했습니다. 유일하게 영상 증거가 확보된 호텔 공사장 폭행 피해자와 운전 중 폭행을 당한 수행기사 등이 포함됐습니다. 일부는 억대 합의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1일경인가 합의 볼 생각이 없냐고. 먼저 합의 받은 사람들이 5천에서 1억 이렇게 얘기하길래. 대한항공 직원연대는 법원이 을들의 가슴을 찢어놨다며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고 청와대 홈페이지엔 이명희 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수십 건 올라왔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2008년 항공사 약관이 개정되면서 마일리지 유효기간이 10년으로 정해졌는데요. 벌써 10년이 흘러 내년부터는 마일리지가 순차적으로 소멸되기 시작합니다. 사라지기 전에 어서 써야 하는데 막상 마일리지 사용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김나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0년간 차곡차곡 모은 마일리지로 뉴욕행 항공권을 예매한 송병록 씨. 자리 구하기도 힘들었지만 일정을 바꾼 대가는 컸습니다. 3,000마일이 취소 수수료로 공제된 겁니다. 최근 항공사들이 취소 수수료를 강화하면서 마일리지 항공권 취소 시 무조건 마일리지로 수수료를 내야 하는 겁니다. 이중으로 소비자나 고객들이 보상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고객들에게는 이중 페널티를 부는 건 굉장히 불합리하고 이건 또 다른 형태의 저는 갑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고객들이 입을 모아 얘기하는 또 다른 큰 불만, 바로 성수기 휴가철에 마일리지 항공권 예약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항공사들은 전체 좌석 중 마일리지 좌석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고객들에게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마일리지 할당량이 다른 유상 항공권보다는 할당량이 작기 때문에 최대한 일단 일찍 1년 전에 오픈이 되기 때문에 1년 전부터 시작 시점부터 해서 최대한 일찍 하셔야지. 항공사들은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다양한 마일리지 사용처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따져봤습니다. 항공사 마일리지가 카드사 포인트로 전환되는 비율을 감안해 계산해보면 1마일리지는 현금으로 약 20원 정도입니다. 제주에서 소형차를 하루 빌린다면 6,500마일리지, 현금으로 13만 원 상당이 차감되는 셈입니다. 그냥 돈으로 내는 것보다 5배 넘게 비쌉니다. 또 주말에 영화를 보려면 1,400마일리지가 차감되는데 일반 요금의 2배가 넘는 가격입니다.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가 거의 없다고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사실은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이제 처한 겁니다. 항공사 약관이 변경되면서 마일리지 유효기간은 10년이 됐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2008년 마일리지가 소멸됩니다.
그런데도 항공사들은 적립돼 있는 마일리지의 전체 규모가 얼마인지, 소멸 예정인 마일리지는 얼마나 되는지 업무상 기밀을 이유로 국토부나 언론에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카드사들의 경우는 고객 적립 포인트 규모를 금융당국에 정기적으로 알리고 있고, 이런 단위까지 쉽게 현금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소비자 단체들은 항공사들도 명확한 마일리지 규모를 공개하고 사용 방법도 더 간편하게 바꿔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쌓은 마일리지는 곧 고객의 돈이라는 인식 개선이 절실해 보입니다. KBS 뉴스 김나나입니다. 다음 달부터 근무 시간 단축에 들어가면 그만큼 개인 삶의 질이 높아지고 새로운 일자리도 생길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는데요. 제도 시행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현장 상황은 녹록치 않아 보입니다. 양민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초과 근무의 대명사 IT 업체 노동자들입니다. 근무 일지를 보니 하루가 멀다 하고 야근에다 휴일 근무입니다. 평소에도 한 80시간, 90시간 이렇게 일을 한 경우도 상당히 많고요. 법정 노동시간까지 줄어들지만 추가 채용 계획은 없습니다. 공수가 지겠죠. 퇴근했는데 퇴근보다는 찍고 다시 들어가서 일을 한다든지. 자치단체 산하 이 공연장도 노동시간 단축 대상이지만 신규 채용 계획은 없습니다. 쓰지 못한 보상 휴가가 한 사람당 월 50시간입니다. 계약직 한 명도 용역만 뽑아주겠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기가 공공기관인데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 52시간이 과연 이루어질까? 노동부 18만, 노동연구원 19만 개. 새 일자리 창출 청사진은 화려합니다. 하지만 실제 기업 분위기는 다릅니다. 신규 채용을 하겠다는 중소기업은 15%에 그쳤고, 기업의 신청이 없어 노동부 채용 지원 자금도 10%만 집행됐습니다. 비정규직부터 채용하겠다는 기업도 많습니다. 한 2달 정도가 필요한 건데 한시적으로는 좀 아르바이트를 좀 한 200여 명 추가로 좀 고용을 하려고 합니다. 무료 노동을 막고 양질의 일자리 증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엄격한 근로감독과 함께 다양한 기업 지원이 뒤따라야 합니다. 2022년 이 단계가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가면은 일자리 창출 효과나 이런 부분은 상당수 나타날 것이다. 주 5일 근무제가 단계적으로 시행된 2011년 무렵 전체 노동시간은 앞서보다 400시간이 줄었고 고용 규모는 600만 명이 늘었습니다. KBS 뉴스 양민효입니다. 일하는 시간이 줄면 퇴근 시간도 빨라질 테고 저녁이 있는 삶에 대한 기대도 클 텐데요. 하지만 노동시간 단축이 임금 감소로 이어져 돈 없는 저녁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홍화경 기자입니다. 이 업체는 근무 시간을 하루 12시간에서 8시간으로 줄였습니다. 줄어든 월급이 한 명당 61만 원이나 됐습니다. 하지만 정부 지원에다 노사 합의로 실제 임금 감소는 없었습니다. 노동조합에서는 임금을 동결을 시키고 그리고 복지를 좀 축소를 시키고 회사는 그 대신에 임금을 100% 보전해주는 그런 합의를 하고 일하는 시간이 줄면서 직원들에겐 저녁이 있는 삶이 찾아왔습니다. 4시 30분 정도면 퇴근을 하니까요. 아이들과 함께 농구도 하고 자전거도 함께 타고. 이처럼 임금은 그대로면서 노동시간만 줄면 제일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비행기 청소 일을 하는 비정규직 김모 씨는 한 달 300만 원가량을 받습니다. 그런데 기본급은 전체 월급의 절반 정도고 나머지는 OT, 즉 초과 근무 수당이거나 심야, 휴일 수당입니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다음 달부턴 이 수당 중 3분의 1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40, 50만 원 빠져나간다 그러면 뭐를 먹고 살아요? 오밤중에 나가서 알바라도 해야 먹고 산다는 결론이 나온다고요. 정부와 국책기관이 전망한 제조업종의 평균 월급 감소폭은 13% 수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더 클 것으로 예측됩니다. 임금 체계를 단순화해서 기본급 비중을 좀 높이고요. 근로 의욕으로 감소되지 않도록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서 임금 보존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기존 직원은 한 달 최대 40만 원, 신규 채용 직원은 최대 100만 원까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KBS 뉴스 홍화경입니다. 최저임금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노동계는 강력히 반발하며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조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늦은 저녁 거리로 나섰습니다. 청와대 인근까지 행진하며 개정 최저임금법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같은 시각 스위스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노동기구 총회 기조연설에서도 민주노총의 비판은 이어졌습니다.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저임금 장시간 노동으로 노동자를 쥐어짜 성장해온 재벌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한국노총도 국무회의 의결에 앞서 가진 결의대회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습니다.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노동자의 희망도 죽었다면서 위헌심판제청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노동자들의 임금 생활 조건을 크게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헌법 소원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미 법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다시 이 법을 재개정할 수 있는 그런 투쟁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법 개정이 결국 정권을 향하는 부메랑이 될 것이라며 오는 주말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오는 30일 10만 전국 노동자대회 등 대정부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최근 라돈이 검출된 문제 대진 침대 광고 영상입니다. 자연으로 돌아가자. 침대에서 방출되는 음이온이 건강에 좋다고 강조합니다. 음이온은 공기 중에 음의 성질을 띤 미세한 입자인데요. 숲속이나 폭포 근처에 가면 기분이 좋아지는 이유가 바로 이 음이온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음이온은 천연 방사성 광물에서 많이 나온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대진 침대가 매트리스에 모나자이트라는 가루를 사용한 이유도 바로 이 음이온 때문입니다. 침대에서 나온다는 음이온의 정체, 도대체 뭘까요? 차정인 기자가 직접 실험을 해봤습니다. 국내 유일의 음이온 시험 성적서 발급 연구소. 이곳에서 대진 침대의 음이온 방출량을 측정해봤습니다. 이 연구소는 음이온 제품 주변의 공기를 빨아들이는 일명 흡입식 측정기로 음이온 검출량을 산출합니다. 먼저 침대가 없을 때의 음이온 측정값 3,000개 안팎을 기록합니다. 이어서 대진 침대 매트리스를 놓고 주변 공기를 측정해봤지만 수치엔 큰 변동이 없습니다. 음이온이 실제 방출되는 것인지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제품에 의해서 평균값을 잡는다면 큰 변화는 없다고 저는 보여요. 500개 이상 나야지 그래도 최소. 이번엔 음이온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들 상당수가 쓰는 접촉식 측정기로 재봤습니다. 음이온 제품의 측정기를 직접 대보는 방식인데 나무 탁자를 재니 25개 안팎의 수치가 나옵니다. 이어 대진 침대의 경우 일반 물체의 10배나 되는 250개 존으로 측정됐습니다. 하지만 이를 음이온으로 보긴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접촉식은 음이온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대상에서 나오는 그 방사선을 보는 거고요. 방사선 때문에 이쪽 검출기 기기 안에 있는 어떤 분자가 방사선에 의해서 음이온을 띠기 시작해요. 침대 매트리스에서 음이온 대신 방사선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접촉식 측정기 설명서에도 방사선을 감지한다고 돼 있습니다. 자사 제품에서 음이온이 나온다고 광고해온 대진 침대가 어떻게 음이온을 측정한 것인지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차정인입니다. 보신 것처럼 음이온이 건강에 좋다는 과학적인 근거는 아직 어디에도 없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이런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업체들의 얄팍한 상수를 사실상 방치해놓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이재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숲속 음이온과 대진 침대가 주장한 음이온의 건강 효과. 하지만 이를 확인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업체는 말끝을 흐립니다. 음이온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저희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일 터지고 나서 저희가 지금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대부분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입니다. 학계에선 이미 음이온 무용론까지 나왔습니다. 음이온이 생기더라도 바로 양이온과 결합해 사라진다는 겁니다. 설사 음이온 수만 개가 만들어져도 대기 중 공기 분자 수보다 턱없이 적어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2만 개의 음이온이 들어있다는 얘기는 1,500조 개의 공기 분자 중에 1개가 음이온이라는 얘기예요. 이건 정말 그 모래밭에서 바늘 찾기보다 더 어려운 일이죠. 당연히 음이온 효과가 의학적으로 증명된 적도 없습니다. 국내 최대 논문 사이트에서 음이온과 관련돼 검색된 3천여 개의 논문 중 의학 연구기관이 음이온의 인체 영향을 연구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는 오히려 모나자이트 같은 방사성 광물을 이용한 음이온 제품의 피폭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 역시 2년 전부터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음이온은 자신들의 관할이 아니라며 손을 놓고 있는 형편입니다. 음이온 효과에 대한 업체의 근거 없는 상술과 정부의 무관심 속에 소비자들만 방사성 물질에 노출되는 상황입니다. KBS 뉴스 이재입니다. 한 번 쓰고 버려지는 포장 물품을 친환경 품목으로 바꿔 이 쓰레기 배출을 줄이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환경의 날인데요. 별 고민 없이 쓰는 물건들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홍진아 기자입니다. 제품을 포장하는 직원들의 손이 바삐 움직입니다. 흔히 쓰는 뽁뽁이와 스티로폼 대신 종이로만 포장합니다. 고객님이 주문하신 상품을 받아보셨을 때는 분리수거에 대한 그 고민 없이 바로 이제 종이에 배출하시면 되는. 기존 방식보다 포장비가 20%가량 더 들지만 분리수거 부담을 덜게 돼 소비자 불만도 줄었습니다. 아예 포장을 안 해주는 식재료 점포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직접 빈 병이나 봉투를 가져와서 상품을 담아야 합니다. 맨 처음에는 저도 되게 번거로웠는데 계속 이용을 하다 보니까 제 스스로한테 좀 뿌듯하더라고요. 이 대형마트도 모든 매장에서 일회용 쇼핑백을 없앴습니다. 장바구니를 안 갖고 왔어도 보증금 500원을 내고 빌리면 됩니다. 사용해 보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안 잊어버리면 들고 나와서 꼭 가져가요. 여기다가 담아가요. 채소나 과일 등을 담는 이런 속비닐은 아직도 마트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들은 이르면 내년까지 이런 속비닐 사용도 절반으로 줄일 계획입니다. 커피 전문점은 낭비되는 영수증 종이 대신 전자 영수증으로 대체하고 다회용 컵 이용자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우리나라의 포장용 플라스틱 소비는 세계 최고 수준. 잠깐의 불편을 감수하는 게 환경 보호의 첫 걸음이 된다는 인식 확산이 시급해 보입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2016년 전북대병원에서 중증 외상을 입은 2살 김모군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숨진 사건과 관련해 당시 정형외과 당직 전문의가 병원 호출을 받고도 가지 않은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당시 해당 의사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학회 준비를 했으며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옮겨진다는 얘기를 듣고도 응급실에 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4월 경상수지가 17억 7천만 달러 흑자로 74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음에도 흑자 규모는 2012년 4월 이후 가장 작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행수지 적자는 사드 보복 조치 완화 등으로 중국인 관광객이 다시 늘면서 10억 9천만 달러로 줄어 2016년 12월 이후 최소를 기록했습니다. 한창 과일이 연글어야 할 요즘 과수 농가들이 냉해로 울상입니다. 30도를 오르내리는 무더위가 연일 계속되고 있는데 왜 그런 걸까요? 박대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줄지어 선 포도나무들 대부분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예년 같으면 포도알이 굵어질 때지만 올해는 꽃눈부터 마르더니 순식간에 밭 전체가 황폐해졌습니다. 한 300주 되는데 지금 한 250주 죽고. 이 포도나무 심은 지가 14년째예요. 네. 근데 올해 처음 그랬어요. 사과밭 피해는 더 큽니다. 한창 푸르러야 할 나무들이 여기저기 말라 죽었고 그나마 몇 없는 사과도 갈색으로 변했습니다. 다 자라더라도 팔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농민들은 4월 초의 때 아닌 이상 저온이 원인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 한창 꽃이 피어야 할 시기에 갑자기 눈이 내리는 등 한파가 몰아쳤다는 겁니다. 서리하고 눈이 오는 바람에 꽃은 잘 폈는데 수정이 안 되는 바람에 이게 많이 달린 사과가 지금 몇 개가 없잖아요. 전국의 낙과 피해는 사과 3,900헥타르, 배 1,500헥타르 등 모두 6천여 헥타르. 상품성 저하로 팔기 어려워진 과일까지 합하면 피해는 계속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추석을 앞두고 수확하는 조생종 사과에 피해가 집중됐습니다. 추석상 물가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됩니다. 정부는 피해가 심한 농가에 생계비와 저금리 대출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이미 올해 농사를 포기한 농민이 속출하면서 과일 수급에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